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해운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명하는 깜짝 인사를 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말도 많고 억측도 많고 궁금증도 많은데요. 이 지명자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출근길에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엄청난 위기라 그래야 한다는 건데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야당 때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장관 자리 하나면 평소 소신이란 건 헌신짝 버리듯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지 씁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관 자리 참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오늘 첫 소식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갈색 재킷을 입고 취재진 앞에 선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할 땐 냉혹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해법으로는 정부가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소신과 사뭇 다릅니다. 보수 경제학자 출신인 이 지명자는 지난 정부가 돈을 풀 때마다 날선 비판을 쏟아내왔습니다. 연일 쏟아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곳간을 거들낼 판이라 국민들 걱정이 깊은데 과거와 달라진 소신을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7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직접 설계해본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야권 인사 발탁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자 청와대도 여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훈 지명자가 탄핵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했던 말들이 여권 기조와는 완전 정반대여서 지명권자조차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으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계엄 옹호 발언에 대해선 본인이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명하는 것도 인사권이지만 이를 거두는 것 역시 인사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일각에선 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꾸리고 사실상 계엄 동조 공무원들을 색출하란 지시를 내렸던 이 대통령이 계엄 옹호 인사를 지명한 건 자가당착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당시 계엄에 가담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순히 발언만으로 배척하는 건 옹졸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일부 의원들이 계엄 옹호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연입니다. 그럼 이해훈 지명자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라는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고이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집회에 참석한 이해훈 지명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불법 탄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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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한 보수단체 집회에선 민주당을 향해 내란 세력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 각각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과 강선우 의원을 지명한 것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이 발탁되지 않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약간 기쁨조 스타일들을 발탁한다면 그거는 저는 여성 정치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해악이 된다. 이 같은 발언 논란에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실용,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습니다. 민생 살리는 정책에도 파란 정책, 빨간 정책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계엄을 옹호한 이들까지 통합의 대상이냐며 공개 반발했고 포용이 아닌 국정원칙 파기, 잘한 인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지층 내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이 지명자를 적극적으로 감싸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해운 지명자의 처신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 장관직을 수락해놓고는 당에 알리지도 않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 당무까지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명자에 대해 이틀째 배신자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당원협의회 차원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역 지자체장과 시, 군, 구 의원 등의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지역이 달라진다는 실적 및 성과 중심의 결과를 국민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이해운 지명자도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구 을 당협위원장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이 지명자는 이미 3주 전에 장관직을 제안받고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선거 관련 당무를 수행한 겁니다.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지도부는 부랴부랴 이 지명자가 참여한 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재평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평가를 받은 당사자인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당원과 주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반발했고 손주아 중구 의원도 진작 정리돼야 했을 제거 1호라고 했습니다. 대체 어떤 뇌구조이길래 이재명 정부의 제안을 덥석 물었는지 그저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재명 정부의 부역자를 자처했다며 이 지명자를 예술을 팔아먹은 유다에 비유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쯤 되면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딱 어울릴 듯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셀프조사 논란까지 빚고 있는 쿠팡이 피해자들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우롱하는 거냐는 비난 여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두 번째 국회 청문회에서도 질타가 예상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지 한 달 만에 피해 고객 3,370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만 원씩 총 1조 7천억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쿠팡과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각각 5천 원씩 지급하고 여행과 명품 플랫폼 이용권을 2만 원씩 제공합니다. 보상안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5천 원짜리라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로켓프레시 그런 식품 위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5만 원 보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랑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요금 50% 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 등 SK텔레콤이 해킹 피해자에게 제공한 5천억 원 보상안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소비자 우롱이자 강제 소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쿠팡이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쓸 수 있는 데를 저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죽어도 또 욕먹는 이런 상황은 쿠팡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과 모레 국회에서는 6개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쿠팡의 자체조사 논란과 미국 로비 의혹에 더해 눈속임 보상안까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임한 박대준 전 대표 등이 출석합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행보는 더디기만 합니다. 쿠팡이 범행에 쓰인 노트북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아직 실제 범행에 쓰인 게 맞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제출받을 땐 쿠팡이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 역시 듣지 못했다며 증거 조작 등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쿠팡이 제출한 노트북과 하드드라이브, 피의자의 진술서 등을 여전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지만 실제 범행에 쓰인 노트북인지 사후 조작된 건 없는지 여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만약 쿠팡 측이 허위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5일 포렌식을 통해 유출자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한 쿠팡 관계자는 당시 참고인 조사에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쿠팡이 세계적인 보안업체에서 포렌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물 오염 우려도 제기됩니다. 증거의 신빙성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한 중국인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지난 2020년 숨진 직원의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경찰은 쿠팡이 자체 조사에 나섰던 사실을 공개하자 여러 차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쿠팡의 정보 유출자 접촉 등 이른바 업무 협조를 요구한 주체가 국정원이었다고 전해드렸었죠. 쿠팡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엔 국정원이 조사 과정을 경찰에 알리지 않도록 수차례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이 이달 초 쿠팡에 보낸 공문까지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이 쿠팡에 보낸 사이버 안보 위협 확인 조사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정부 합동 대응 차원에서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점은 지난 2일로 쿠팡이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을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국정원은 업무 협조 근거로 국정원법 조항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적시했습니다.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We're working daily, around the clock, with multiple regulators here in Korea. 쿠팡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공문을 보내기 하루 전 정부기관이 먼저 연락을 취해 기기 회수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또 유출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접촉하도록 수차례 독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쿠팡은 지난 21일 중국에 있는 전직 직원의 진술서와 강에 버린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원의 업무 협조 요청과 이에 따른 쿠팡의 자체 조사 사실은 경찰도 모르고 있었는데 쿠팡은 국정원이 조사 과정을 경찰에 알리지 않도록 수차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출자 접촉 요청에 대해 제안한 바 없으며 쿠팡의 자체 판단이라고 반박했고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쿠팡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같은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며 100억 원이 훌쩍 넘는 보수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그간 논란이었던 김 의장의 동일인, 즉 총수 지정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가능한지, 총수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동일인은 법적으로 한 기업 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가까운 친인척의 명단과 이들의 경영 활동, 재산 현황을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고 각종 규제와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업 오너 일가의 실체가 우리 정부의 감시망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김 의장은 왜 그동안 동일인으로 지정이 안 된 겁니까? 2023년에 공정위가 발표한 동일인 지정 기준들입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쿠팡, 그러니까 쿠팡 INC를 기준으로 하면 김 의장은 이 기준들 가운데 상당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정위는 한국 쿠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 미국 회사 소속인 김 의장 본인을 이유로는 동일인 지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김 의장의 친동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동생이 쿠팡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를 받은 겁니까?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미국 쿠팡 INC 배송 캠프 관리부문 부사장입니다. 역시 미국 쿠팡 고위직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파견돼서 한국 쿠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 동안 140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주식이 118억 원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대적 비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1년에 30억이 넘는다는 건데요. 다른 임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임원 수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김 부사장이 임원급 대우를 받았다는 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예외 조항들입니다. 이 가운데 3번,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법은 국내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김 부사장 부부는 미국 쿠팡 소속이라 한국 쿠팡 재직자로는 보기 어렵지만 부부의 직위상 경영 참여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인 지정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김범석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정위가 매년 5월에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서 발표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판단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소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만일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총수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겠죠.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쿠팡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 같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인이 보좌진과 구의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여럿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당직 사퇴 등이 포함될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 지역구 사업 개요를 보내며 체크해보라고 요구합니다. 사진이나 언론 보도를 보내고 참고하라거나 여러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아래엔 내 사모님이란 답변이 줄줄이 달립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으로 아무 법적 지위가 없는 이모 씨가 보좌진과 구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해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사모님을 곧 의원님 대하듯이 하라고 대답을 안 달아도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이 씨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는 김 원내대표가 2022년 해당 식당 CCTV 은폐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0년도에 동작구 의회 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김병기 배우자 법화 상납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부인의 업무 지시 의혹엔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서 실제 사용자는 복수의 구의원들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관련 고발장이 영등포, 동작, 서초 등 여러 경찰서에 접수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현재로선 사퇴가 아닌 사과와 해명의 자리가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기 동안 매달 한 번씩은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른바 월간 호남 행보인데 오늘 해남 태양광 마을을 찾아 호남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외연 확장이라고 다들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도 장 대표가 당성을 연일 강조해 왜 그러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해남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역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장 대표는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도약이라며 즉석에서 건의사항도 들었습니다.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규제 혁파까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보조금 혜택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에 담고 제도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5.18 민주묘지에서 시민 반발로 발길을 돌린 지 한 달여 만에 호남 재방문으로 장 대표가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내일은 전북에서 새만금 현안 등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매달 호남을 찾겠다는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장 대표는 이해운 지명자의 배신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당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보수정당 출신 인사까지 기용하는 파격에 나선 상황에서 장 대표가 단일 대우와 당성만 강조해선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통일교 특검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이 조작 기소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정상적인 수사기관은 도외시하고 뭐만 있으면 특검을 고집하는 이른바 특검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수사를 문재인 정부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 기소로 규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며 특검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진할 경우 이것은 서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이어 추가로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거부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사실 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 북송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서 전 실장의 경우 무죄가 아닌 선고 유예가 나온 만큼 섣부른 판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피격 공무원 유족은 항소 포기를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분노했습니다. 무죄를 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국가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를 막으려는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각종 공천과 인사에 개입하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재산을 묶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입니다.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단상에 오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등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품 목걸이와 시계, 금거북이 등 총 3억 7,7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
특검팀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를 알았는지 밝히지 못해 뇌물 혐의 수사는 경찰에 넘겼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김 여사와의 관련성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디올백 수수 등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수사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에는 여러 논란도 따라 붙었습니다. 강압수사 의혹에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은 덮었다는 편파 수사 논란. 그리고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민중위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결국 민특검은 편파 수사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2분 30초가량의 발표를 마친 민중기 특검이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떠납니다.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편파 수사 논란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으로 불거진 강압 수사 의혹, 본인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민특검은 4천억 원이 넘는 투자 피해가 발생한 네오세미테크에 3천만 원가량 투자해 1억여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민특검은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판 것이란 입장이지만 경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특검 조사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사정이 어떻든 불행한 일이 생겨 매우 안타깝다고 했지만 민특검은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 금품 지원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아 편파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 됐고 공수처는 지난 26일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닷새 전의 증언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회 담을 넘는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증언했는데 오늘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닷새 전 재판에서 한 진술이 정확한지 따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의원들에게 체포하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묻자 조 전 경찰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체포해라, 불법이다 두 가지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다시 한번 월담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냐고 추궁하자 조 전 청장은 확신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4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국회가 이제 담이 워낙 낮고 철골 구조물로 돼 있다 보니까 쉽게 월담이 가능해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말을 바꾼 건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내란 재판 중개 조항이 윤 전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불은 7시간 넘게 꺼지지 못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집안 가득 모아둔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7층 베란다를 향해 물대포를 쏩니다. 하지만 하얀 연기는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대원들이 승강기를 타고 화염이 가득한 내부로 직접 들어갑니다. 놀란 주민들은 1층 현관에 나와 상황을 지켜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난 불은 100여 명이 넘는 대원들이 출동했는데도 7시간 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세대 안에 가득 쌓여있던 온갖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방수를 해도 물 침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두 시간 이렇게 소요되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가연물이 많이 적재되다 보니까 쓰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주민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주민은 수년 전부터 밖에서 잡동사니를 들고 와 집안에 쌓아두었는데 천장 높이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냄새가 이 뭐 송병석 냄새도 아니고 사부는 내가 갚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추녀가 되게 들어갈 거예요. 대원들이 진화를 하느라 복도로 빼낸 쓰레기만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아니 우리는 그나마 밟을 수라도 있지. 저쪽은 지금 아예 넘어가지 못해요. 소방과 경찰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내일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가평에 있는 한 펜션 수영장에서 9살 남자아이가 물놀이를 하다 숨졌습니다. 배수구에 팔이 끼면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가평의 한 펜션 단지입니다. 건물마다 실내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9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수심은 55cm에 불과했지만 배수구에 팔이 끼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빠진 걸 발견했고 내려가서 빼려고 하다 보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에 구호 요청을 했고. 사고 당시 배수구 마개가 열려 물이 빠르게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목욕탕 배수구의 마개를 뺐을 때는 그 배수 압력이 50kg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수영장은 더 큰 배수 압력이 발생하는데요. 방지망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잘못 건드려 마개가 열리거나 호기심에 열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영장에 방지망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강릉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14개월 된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는데 안전관리 요원은 따로 없었습니다. 펜션이나 풀빌라 등 숙소 내 수영장은 편의시설로 분류돼 있다 보니 일반 물놀이 시설과 같은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입니다. 풀빌라 수영장 그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사실상 부모가 져야 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입니다. 시간이 흐를 동안 유족들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오늘 무안공항에서 추모식이 열렸지만 유족들은 삶이 1년 전에 멈춰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추모 사이렌이 울리자 유가족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유가족들은 1년째 사고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현실에 참담함을 토로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그 시간에 지금도 우리 가족들의 삶은 멈춰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기록은 막혔고 조사는 멈춰서 있습니다. 사고 조사에 나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관이다 보니 셀프 조사 논란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항철이가 사고 책임을 조종사 과실로 돌리려다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나가시라고 나가! 국토부는 사고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을 전국 공항에서 모두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7곳 중에서 3곳만 공사가 끝났습니다. 경찰은 44명을 입건했지만 단 1명도 형사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179분이 희생된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뒤늦게 이달 초 항철이를 국토부에서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슈퍼마켓 부문을 떼어내서 파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지만 채권단이 동의할진 미지수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적자늪에 빠진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겠다고 나선 곳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사시켜야 합니다. M&A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인 오늘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중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업성이 그나마 나은 슈퍼마켓 부문을 쪼개 팔아 현금을 확보한 뒤 몸집이 줄어든 홈플러스 인수자를 다시 찾겠다는 겁니다. 다만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에도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다 무산된 적이 있어 매수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슈퍼마켓 부문을 분리 매각할 경우 홈플러스 기업 가치는 더 떨어지는 만큼 채권자들이 동의할지도 불투명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홈플러스는 곧바로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는 이 매장 같은 경우에 고용 문제 같은 것 이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를 홈플러스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법원은 계획안 검토와 채권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 3월쯤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청와대 시대가 4년도 채 안 돼 다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청와대가 갖고 있던 구중궁궐, 불통의 이미지를 어떻게 씻어낼지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문이 열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지지자들이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길을 반깁니다.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지난 6월 취임식 때 선보였던 빨강, 파랑, 흰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별도 환영 행사 없이 참모들과 차를 마시며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첫 일정으론 청와대 지하 벙커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 마련된 비상 집무실을 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는 농담 섞인 질문도 던졌습니다. 비상 집무실은 전쟁이나 계엄 등 위기 상황 때 사용됩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업무 공간인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새해 인사도 건넸습니다. 앞서 오늘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 본관 앞에 봉황기가 개양됐습니다.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합니다. 출근길 정체 우려에 경호처는 통제 구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조용했던 이 일대가 다시 각종 시위와 집회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권력 1번지를 향해 어떤 목소리들이 쏟아졌는지 청와대 복귀 첫날 주변 풍경을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서 단체로 삼보일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합니다. 청와대 비정규직 고용 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청와대에 항의 사안을 접수한 이들은 이달 말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종소리에 맞춰 청와대 앞 한켠에선 108배 의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10월 정부의 단속을 피하던 중 숨진 베트남 노동자에게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낙태 금지와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외치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용산에 있던 농성장들도 속속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시 분주해진 광경을 보는 시민들 시선은 엇갈립니다.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좀 힘들어지겠죠. 어쩔 수 없이. 용산으로 가고 나서 장사가 너무 안 됐대요. 오시면은 이제 장사가 일단은 잘 될 거라고. 집회 시위 대응에 나선 경찰은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으로 향하던 시위대 발걸음이 다시 이곳 청와대로 향하면서 이 일대는 앞으로 교통혼잡 등 다양한 혼란과 긴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고위 지휘관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주로 파면 조치를 내렸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진실규명에 기여했다며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비상계엄 약 1년 만에 계엄 가담 주요 사령관들에 대한 군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 겁니다. 방첩사와 수방사, 특전사는 계엄 당일 병력을 국회 등으로 출동시켰습니다. 고 전 차장은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당초 파면이 의결됐지만 진실규명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해임으로 감경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과 재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을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과 전 김용인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도 맞습니다. 파면이 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해임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또 계엄버스 탑승자와 합참 지휘통제실 근무인원 10여 명에 대해 인사상 징계 외에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위해 만났습니다. 회담 뒤에 두 정상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종전까지 거의 다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어라고 별장을 찾았습니다. 두 정상은 3시간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0-point peace plan, 90% agreed, and U.S.-Ukraine security guarantees 100% agreed. U.S.-Europe-Ukraine security guarantees almost agreed. We covered, somebody would say 95%, I don't know what percent, but we have made a lot of progress on ending that war.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두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며 협상 타결까지 난관을 시사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돈바스 영토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도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영토와 우크라이나 군대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In a few weeks we will know one way or the other, I think, but if it went really well, but it could also go poorly. I mean.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는데 일각에선 양보 강도가 커지는 데 대해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달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 성사 여부가 개전 4년이 되는 내년 2월 이전에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스라엘이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아이언빔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 발당 수천 원밖에 안 드는 가성비 무기인데 전쟁 양상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자 레이저 시스템이 가동되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날아가는 드론도 레이저를 쏘자 땅으로 고꾸라집니다. 지난 9월 아이언빔의 효과를 입증한 이스라엘은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인 아이언빔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הישג האדיר הזה משנה את כללי המשחק. אל תנסו אותנו, פן תיפגעו קשות. 100kW 출력의 레이저를 발사하는 아이언빔의 사거리는 최대 10km입니다.
함선에 장착하는 해군용 아이언빔과 이동형, 단거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언빔은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이언돔의 10,000분의 1 수준인 수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저고도의 아이언돔 등 다층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지만 아이언빔을 추가해 저가 로켓과 드론 등을 사용한 물량 공세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실제 지난 6월 이란의 파상 공습에 이스라엘 방공망 일부가 뚫려 28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אך היא תמוצה טוב יותר בשילובה בהגנה הרב-שכבתית הכוללת. 이스라엘은 가성비까지 갖춘 신무기까지 추가하면서 한층 더 촘촘한 방공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먹고 먹히는 생명의 사슬에서 위장은 곧 생존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잘 숨기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린 겁니다. The flounder hides under a thin covering of sand. The eater is eaten, while other, better disguised flounder live on. 모든 생명체에게 위장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달라야 합니다. 특히 공적 권한을 쥔 정치인이라면 위장은 능력이 아니라 결함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독 위장하고 들키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의 제자폭언 장관, 보좌관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의원, 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의원, 비서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의원. 공직자 이전에 보통 사람도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병긴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설명할게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갑질, 특혜, 고가 숙박권, 그리고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까지 하루에 한 건씩 터져 나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보좌진과 싸움이 붙다 보니 시시콜콜한 일들이 다 불거졌습니다. 종합 세트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김 의원의 해명 방식이 고압적이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기자들 질문하는데 막 윽박 지르듯이 뭐 그래 잘못했다 뭐 이제 됐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비리를 폭로한 보좌관들은 김 의원의 입틀막 협박에 김 원내대표가 우리를 확실하게 죽여놓으려는 것 같다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이른바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든 당입니다. 그런데도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현역 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한때 낙마했습니다. 이제는 입법과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같은 의혹이 반복됩니다. 민주당의 진정성 어디서 찾아야 할지요. 가자미는 위장을 해도 잡아먹히면 끝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빗장을 좀 잠가야 합니다. 술술 흘러내리는 정치인들의 비도덕성.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하겠습니까? 12월 29일 윤종우의 앵커 칼럼. 보통 사람만큼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누그러졌던 추위가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새해 첫날에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까지 떨어지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도, 강릉과 광주 6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목요일에는 낮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는 호남 서해안에 눈 소식이 있고요. 강추위는 새해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